여러분, 공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의미를 찾을 것인가, 그 질문들과 함께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네 번째 장에 들어섭니다. 시간과 삶의 재해석이라는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주제로 말입니다. 공자가 들려주는 인생 후반부의 지혜. 사부 시간과 삶의 재해석 46편에서 60편. 여러분, 공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의미를 찾을 것인가, 그 질문들과 함께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네 번째 장에 들어섭니다. 시간과 삶의 재해석이라는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주제로 말입니다.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젊었을 때 시간은 무한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요. 그러나 예순을 넘기고 이른을 바라보며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간이란 것이 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과거는 무겁습니다. 그 안에는 후회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도 있고 기대도 있고 막연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무엇입니까? 현재는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현재를 놓치고 삽니다. 과거를 되짚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말입니다. 이제부터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들은 바로 이 시간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과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현재에 어떻게 머물 것인가, 미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아름답게 완성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 노화, 건강, 통증, 기억력, 명예, 재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삶의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피할 수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투쟁해야 할까요? 체념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께 다른 길을 제안합니다. 투쟁도 체념도 아닌 수용과 승화의 길을 말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여정은 고요할 것입니다. 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천히 깊이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때로는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볼 것이고 때로는 눈을 감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시간과 삶을 다시 바라보는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6편 과거를 정리하는 기술. 온고이지신.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해 새것을 안다. 여러분, 과거란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에게 과거는 무거운 짐입니다. 후회로 가득한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 밤마다 되새기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들. 또 어떤 이들에게 과거는 달콤한 도피처입니다. 그때가 좋았지라며 현재를 외면하게 만드는 그리움의 시간들. 나는 말합니다. 온고이지신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해 새것을 안다고. 그런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과거를 공부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방법입니다. 과거를 집착의 대상이 아닌 지혜의 원천으로 보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의 무게가 아닌 성장의 디딤돌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잠들기 전 과거의 한 사건을 떠올린다고 했습니다. 30년 전 사업 파트너를 잘못 선택해서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일을 말입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30년째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배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를 정리한다는 것은 과거를 지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를 부정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이 나를 가르쳐 준 것들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현재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루지 못한 꿈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관계가 있습니까? 후회스러운 선택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한번 꺼내어 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라고 말입니다. 실패한 사업은 겸손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깨진 관계는 소통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건강은 몸을 돌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모든 과거는 교사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후회와 집착으로만 바라볼 때 그 가르침을 놓치는 것입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기술은 결국 관점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왜 그랬을까에서 무엇을 배웠는가로, 만약에서 그래서로. 과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변할 수 있습니다. 회상이 치유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과거를 집착이 아닌 승화의 재료로 삼을 때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현재의 지혜로 변환시킬 때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미래의 교훈으로 바꿀 때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권합니다.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기억이라 해도 말입니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켰는가? 이것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라고 말입니다. 과거는 무거운 짐도 달콤한 도피처도 아닙니다. 과거는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증거이자 우리가 배워온 지혜의 저장고입니다. 이제 그 저장고의 문을 열고 그 안의 보물들을 꺼내어 현재에 사용할 때입니다. 온고이지신,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과거를 정리하는 진정한 기술입니다. 47편 현재에 머무는 연습. 당하즉시.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곧 진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되새기거나 내일 해야 할 일을 계획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은 원래 그러합니다.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떠돌아다니는 것이 마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과거입니까? 아닙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입니까? 아닙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당하즉시.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곧 진리입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온 말이지만 나는 이것이 삶의 가장 본질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찾는 모든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항상 바빴습니다. 손주들 걱정,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걱정거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분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차의 맛이 느껴지십니까? 그분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평생 차를 마셔왔지만 이렇게 차의 맛을 느낀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왔지만 정작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밥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발바닥의 감촉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존재를 온전히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현재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에 머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더욱 어려워집니다. 과거의 기억은 더욱 생생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은 더욱 커집니다. 남은 시간이 적다는 생각이 우리를 더욱 조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현재에 머물러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적다면 그 시간을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으로 현재를 허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연습은 어떻게 할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차를 마신다면 차의 온도를, 향을, 맛을 느끼십시오. 걷는다면 발의 움직임을, 바람의 감촉을 느끼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한다면 그 사람의 목소리를, 표정을, 존재를 온전히 느끼십시오. 이것을 마음챙김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마인드풀너스라고 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하 즉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이 깨달음이자 해방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의자에 앉아 있다면 의자의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누워 있다면 침대의 부드러움을 느껴보십시오. 서 있다면 발바닥이 땅을 딛고 있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숨을 쉬고 있다면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현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평범합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들을 온전히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의 충만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완전한 집중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이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춥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집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이 오직 영원한 현재만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마음챙김의 실제적 실천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하루에 한순간이라도 좋습니다. 온전히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하십시오. 과거의 그림자와 미래의 환영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생생한 현실로 돌아오십시오. 당하 즉시,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곧 진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삶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없습니다. 삶은 오직 지금 여기에만 있습니다. 48편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법. 불우명. 운명을 걱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나이가 들면서 걱정거리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건강이 걱정됩니다. 경제가 걱정됩니다. 자식들이 걱정됩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불우명, 운명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이것은 무책임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지혜에서 나오는 평온입니다. 무엇을 걱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고통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해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잠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년에 병이 심해지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지? 끝없는 만약에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그 걱정들 중 실제로 일어난 것은 몇 개나 됩니까?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걱정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미래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작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걱정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쓸모없는 고통일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걱정과 준비는 다릅니다. 준비는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경제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관계를 위해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반면 걱정은 현재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쓸모없을 뿐 아니라 해롭습니다. 걱정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건강을 해칩니다. 불우명의 평온은
바로 이 구분에서 나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태도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에 집중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결과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미래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을 놓아주십시오.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체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수용입니다. 체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반면 수용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되 과정에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습니다. 이것이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비가 올지 안 올지, 태양이 적당히 빛날지, 해충이 올지 안 올지는 농부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농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를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에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줄 때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들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각각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이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 통제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십시오. 통제할 수 없다면 그것을 놓아주십시오. 불우명, 운명을 걱정하지 않는 것. 이것은 무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지혜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주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49편 남은 시간의 품격. 말년불말. 말년은 끝이 아니다. 여러분, 말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많은 이들에게 말년은 쇠퇴를 의미합니다. 끝을 의미합니다. 젊음과 활력이 사라지고 무언가가 마무리되는 시간.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없는 그저 남은 날들을 보내는 시간. 이것이 우리 사회가 말년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합니다. 말년불말, 말년은 끝이 아니라고. 말년은 완성입니다. 절정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듭니까? 시작입니까? 아닙니다. 과정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은 마무리에서 완성됩니다. 어떻게 끝을 맺느냐가 그 인생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한 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은 처음 몇 붓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과정 중간에 어떤 한 부분으로 평가되지도 않습니다. 그림은 마지막 붓질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그림 전체를 보았을 때 우리는 그것이 걸작인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들 마이너스 젊음의 열정, 중년의 분투,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마이너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붓질을 할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붓질이 그림 전체의 의미를 완성합니다.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75의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시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시를? 하지만 그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분은 내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숫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사업을 했고 돈을 벌었고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은퇴하고 나니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표현되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이제 그것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이제야 때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남은 시간의 품격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서 나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도 있고 오래된 것을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창조할 수도 있고 그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정성 있게, 온전하게, 의미 있게 이루어지느냐입니다. 말년을 재정의합시다. 말년은 끝이 아닙니다. 말년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말년은 완성입니다. 절정입니다. 인생이라는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알듯이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이야말로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마지막 악장을 더하고 싶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 인생의 완성을 가져올까요? 그것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족과의 시간이 완성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오래 미뤄둔 취미가 완성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신과의 화해가 완성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저 평화롭게 존재하는 것이 완성일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의 품격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시간의 질에서 나옵니다. 한 해가 남았든 10년이 남았든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두려움 속에 움츠러들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온전하게 활짝 피어날 것인가. 나는 여러분께 권합니다. 말년을 재정의하십시오. 그것을 끝이 아닌 완성으로, 마지막이 아닌 절정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에 걸맞게 살아가십시오. 품격 있게, 의미 있게, 온전하게.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뒤돌아보았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잘 살았다. 나는 완성했다. 나의 삶은 아름다웠다. 말년불말. 말년은 끝이 아닙니다. 말년은 여러분 인생이라는 걸작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붓질입니다. 그 붓질을 품격 있게 완성하십시오. 50편 유산이 아닌 유산. 유형지유불려 무형지전. 유형의 남김은 무형의 전환만 못하다.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은 보통 재산을 생각합니다. 집, 땅, 돈. 자식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손주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무언가 물질적인 것을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유산은 무엇입니까? 100년 후에도 남아있을 유산은 무엇입니까? 자손들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할 유산은 무엇입니까? 유형지유불려 무형지전. 유형의 남김은 무형의 전환만 못합니다. 이것은 물질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말입니다. 한 가정을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막대한 재산을 남겼습니다. 자식들은 그 재산을 놓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형제간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법정까지 갔습니다. 재산은 결국 소송 비용과 세금으로 반이 날아갔고 가족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다른 가정을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많은 재산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자식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가정의 자손들은 서로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모이지 않습니다. 재산은 있지만 가족은 없습니다. 두 번째 가정의 자손들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여전히 가족입니다. 서로 돕고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진짜 유산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돈은 사라집니다. 써버리면 없어집니다. 때로는 다툼의 씨앗이 됩니다. 진짜 유산은 무형의 것입니다. 지혜입니다. 가치관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자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강인함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따뜻함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남깁니까?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여러분이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내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손주들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손주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십니까?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함께 산책을 갑니다. 나무들에게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할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려웠지만 행복했던 시절의 이야기를요. 나는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돈보다 훨씬 귀한 것을 남기고 계십니다. 삶의 지혜를, 자연과의 교감을, 감사하는 마음을,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와 함께한 따뜻한 기억을 남기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떤 재산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 이야기들이 진짜 유산입니다. 이것을 나누십시오.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또는 종이에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물론 물질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남길 수 있다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물려줄 것은 재산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집이 아니라 가치관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눌수록 풍요로워집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권합니다. 무형의 유산을 남기기 시작하십시오. 자손들과 대화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삶의 지혜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십시오. 100년 후 아무도 여러분이 얼마를 벌었는지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는 대대로 전해질 것입니다. 유형지우불려 무형지전. 유형의 남김은 무형의 전함만 못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남기십시오. 51편 죽음과 차 한 잔. 생사유명. 삶과 죽음에는 명이 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생각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고 상실이고 두려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죽음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만큼 두려움도 커집니다. 그러나 나는 말합니다. 생사유명, 삶과 죽음에는 명이 있다고. 죽음은 삶의 반대편이 아닙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입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 없이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봄을 생각해 보십시오. 꽃이 핍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며칠, 몇 주 후면 꽃은 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꽃이 피는 것을 슬퍼해야 합니까? 꽃이 질 것을 두려워하며 꽃을 보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꽃이 유한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꽃이 영원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꽃이 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피어있는 꽃을 더욱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오늘 하지 않은 일을 내일 해도 되고 올해 만나지 않은 사람을 내년에 만나도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해야 하고 집중해야 하고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6개월의 시간이 남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고 분노였고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내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상한 일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니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빛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습니다. 물 한 잔이 이렇게 달콤한 줄 몰랐습니다. 가족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인정하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목을 죽음과 차 한 잔이라고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을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대하자는 것입니다. 두렵고 낯선 적이 아니라 언젠가는 만나야 할 친구로 말입니다. 차 한 잔을 나누며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말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이 아닌 자연스러움입니다. 죽음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 다음에는 겨울이 오듯이 삶 다음에는 죽음이 옵니다. 이것은 자연의 순환입니다.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음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첫째, 죽음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올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둘째,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가족과 친구와 또는 혼자서라도 말입니다. 죽음을 터부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죽음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것은 덜 두렵게 됩니다. 셋째, 죽음을 삶의 동기로 삼으십시오. 내가 오늘 죽는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더 의미 있게 살게 만듭니다. 넷째, 죽음 이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두려움을 동반하는 상상이 아니라 평화로운 상상을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믿을 것입니다. 무엇을 믿든 죽음 이후에 대한 편안한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한 스님이 죽음을 앞두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매일 아침 차를 마셨다. 내일 아침에도 차를 마실 것이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그것은 내가 차를 마시지 못해서가 아니라 차를 마실 필요가 없어서일 것이다. 이것이 담담함입니다. 죽음을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차를 마시듯이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생사유명. 삶과 죽음에는 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태어날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제 죽을지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살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죽음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충만하게 사십시오.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그러나 영원히 살 것처럼 사십시오. 오늘 저녁 차 한 잔을 우려보십시오. 그리고 혼자서 또는 죽음이라는 오래된 친구와 함께 조용히 차를 마셔보십시오. 그 차의 온기를, 향을, 맛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살아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입니다. 52편 건강의 새로운 기준. 양생지도 제어적. 양생의 도는 적절함에 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부분의 노년층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불편합니다.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관절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모두 병든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건강을 잘못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생지도 제어적. 양생의 도는 적절함에 있습니다. 여기서 적이라는 글자가 중요합니다. 적절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황에 맞다는 뜻입니다. 균형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의 건강과 나이 든 후의 건강은 다릅니다. 20대의 몸과 70대의 몸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젊었을 때의 기준으로 지금의 몸을 평가하려고 합니까?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산에 오릅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빨리 오르지 못합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쉬어가야 합니다. 그분은 이것 때문에 좌절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쓸모없어졌어. 나는 물었습니다.
산에 오르십니까? 네. 매일 오르십니까? 네. 그렇다면 건강하신 것 아닙니까? 그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빨리 오르지 못하는 걸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새로운 기준을 정의해야 합니다. 건강이란 완벽한 상태가 아닙니다. 건강이란 지금의 나의 몸과 편안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건강이란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픔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변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관절이 뻣뻣해지고 시력이 약해지고 청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병리적 현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나이 들매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몸을 돌보아야 합니다.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하고 영양을 챙겨야 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집착이 아닌 돌봄으로 해야 합니다. 집착과 돌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집착은 완벽을 추구합니다. 모든 증상을 없애려 하고 모든 지표를 정상으로 만들려 하고 노화를 거부합니다. 돌봄은 적절함을 추구합니다. 필요한 만큼 관리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당뇨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혈당 수치에 집착했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도 자책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나는 병과 싸우느라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 후 태도를 바꿨습니다. 여전히 혈당을 관리하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적절히 먹고 적절히 운동하고 적절히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삶을 즐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완벽한 건강이 아닌 편안한 몸.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기준입니다. 내 몸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몸과 편안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이 몸이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니? 완벽함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저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적절히 쉬고 싶어 합니다. 적절히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적절히 먹고 싶어 합니다. 양생의 도는 적절함에 있습니다. 너무 많이 쉬어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움직여도 안 됩니다.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됩니다. 균형입니다. 조화입니다. 자연스러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권합니다. 완벽한 건강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몸과 친구가 되십시오. 몸의 신호를 드십시오. 몸이 피곤하다면 쉬십시오. 몸이 움직이고 싶어 한다면 움직이십시오. 몸이 특정 음식을 원한다면 적절히 먹으십시오. 건강의 새로운 기준은 수치가 아닙니다. 건강의 새로운 기준은 편안함입니다. 나는 내 몸과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질문입니다. 53편 노화를 받아들이는 아름다움. 세월 유흔 미제 기중. 세월의 흔적이 있으나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십니까? 많은 이들이 거울 앞에 서기를 주저합니다. 거기에는 주름진 얼굴이 있습니다. 힘없이 늘어진 피부가 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늙었구나. 못생겨졌구나. 예전에 나는 어디로 갔을까? 하지만 나는 묻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주름은 정말 추한 것입니까? 흰머리는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배웠을 뿐입니까? 세월 유흔 미제 기중. 세월의 흔적이 있으나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주름에 서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각의 주름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웃음으로 만들어진 주름이 있고 걱정으로 생긴 주름이 있고 생각으로 깊어진 주름이 있습니다.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습니다. 특히 눈가의 주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이 주름들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주름들은
평생 웃으며 살아온 증거입니다. 자식들과 웃고 손주들과 웃고 남편과 웃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름이 생겼습니다. 나는 이 주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주름은 단순한 피부의 변화가 아닙니다. 주름은 삶의 지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거부할 것이 아니라 포용할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노화를 거부합니다. 주름을 없애려 하고 흰 머리를 염색하고 젊어 보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에 대한 거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입니다. 물론 외모를 가꾸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깔끔하게 옷을 입고 청결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보이도록 노력하는 것은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이를 숨기려는 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를 숨기는 것과 나이를 우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행동이고 후자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선택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흰 머리를 염색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염색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답했습니다. 이 흰 머리는 70년을 살아온 증거입니다. 숨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자연스러운 노화에는 존엄이 있습니다. 억지로 젊어 보이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오래된 나무를 아름답다고 생각합니까? 수백 년 된 나무는 젊은 나무보다 더 굵고 더 거칠고 더 주름진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다고, 위험 있다고, 경외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의 흔적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물론 젊은 시절의 매끈한 피부와는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덜 아름답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을 진정으로 바라보십시오. 주름 하나하나를, 흰 머리 한 올 한 올을, 변화한 모든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말해 보십시오.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내가 살아온 증거다. 나는 이 모습이 자랑스럽다. 거부가 아닌 포용. 이것이 노화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노화는 질병이 아닙니다. 노화는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세월의 흔적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54편 기억력 저하와 평화롭게 지내기. 망비병 망역시복. 잊음은 병이 아니니 잊음도 복이다.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이 두렵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잊어버립니다. 방금 전에 무엇을 하려 했는지 잊어버립니다. 어제 먹은 저녁 메뉴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래된 친구의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내가 치매에 걸린 것은 아닐까? 나는 점점 쓸모없어지는 것 같아. 그러나 나는 말합니다. 망비병 망역시복, 잊음은 병이 아니니 잊음도 복입니다. 모든 것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평생 겪은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기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상처, 모든 아픔, 모든 실패, 모든 창피했던 순간들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면 그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잊음은 자연의 선물입니다. 뇌는 중요한 것을 남기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버립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흐릿하게 만들고 행복했던 순간들을 더 선명하게 남깁니다. 이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메커니즘입니다.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기억력 저하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매일 메모를 하고 알람을 설정하고 기억력을 테스트합니다. 잊어버릴까봐 두려워서 긴장 속에 살고 계셨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분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글쎄요. 사실 중요한 것은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가족들의 얼굴, 사랑하는 사람들, 중요한 약속들은 다 기억합니다. 그저 사소한 것들, 어제 뭘 먹었는지, 어디에 뭘 두었는지 그런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제 뭘 먹었는지가 중요합니까? 오늘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억력 저하를 병리적으로 바라봅니다. 치매의 신호로, 노쇠의 증거로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그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일 뿐입니다. 물론 치매는 실제 질병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소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과 치매를 구분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거나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면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소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억력 저하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까? 첫째, 병리화하지 마십시오. 사소한 것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자신을 질책하지 마십시오. 나는 치매에 걸렸어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저 나이 들매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둘째, 실용적으로 대처하십시오. 메모하십시오. 알람을 사용하십시오. 물건을 항상 같은 곳에 두십시오. 이것은 기억력 부족의 증거가 아니라 지혜로운 대처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합니다. 셋째, 중요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모든 것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마이너스 사랑하는 사람들, 의미 있는 순간들, 소중한 가치들 마이너스 이것들에 집중하십시오. 나머지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넷째, 잊음의 선물을 인정하십시오. 잊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과거의 무게에서, 쓸모없는 정보에서, 불필요한 걱정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잊음 덕분에 우리는 현재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한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왜 같은 질문을 자꾸 하십니까? 어제도 대답해 드렸는데요.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들었던 답을 잊어버렸구나.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인가? 오늘 다시 들으면 되는데. 이것이 평화입니다. 잊어버렸다고 해서 자책하지 않고 다시 물어보면 된다는 편안함.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언가를 잊어버렸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다면 다시 기억날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다면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지혜롭습니다. 남겨야 할 것은 남기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립니다. 망비병 망역시복. 잊음은 병이 아니니 잊음도 복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이니까요. 55편 통증과 대화하기. 통자신지요? 통증은 몸의 언어이다. 여러분, 지금 어디가 아프십니까? 나이가 들면 통증은 일상이 됩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결리고 손목이 시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합니다. 날씨가 흐리면 관절이 더 아픕니다. 통증은 우리의 동반자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증과 싸웁니다. 통증을 적으로 여깁니다. 없애야 할 것, 억눌러야 할 것, 참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진통제를 먹고 파스를 붙이고 통증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말합니다. 통자신지요? 통증은 몸의 언어입니다. 통증은 적이 아닙니다. 통증은 메신저입니다. 몸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만성요통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10년 넘게 허리가 아팠습니다. 온갖 치료를 다 해봤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점점 화가 나고 우울해지고 삶의 의욕을 잃어가고 계셨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허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요? 그냥 아프기만 한데요. 아픔은 메시지입니다. 허리가 무엇을 전하려 하는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처음으로 통증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더 아픈지, 무엇을 할 때 편한지, 어떤 자세가 좋은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허리는 오랜 시간 앉아있지 말라고, 더 자주 움직이라고, 무거운 것을 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생활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마다 일어나서 걷고, 스트레칭을 하고, 무거운 것을 들 때는 도움을 청했습니다. 통증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그분은 통증과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통증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투쟁에서 경청으로, 억압에서 대화로 바꾸는 것입니다. 몸의 언어를 배우십시오. 통증은 다양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급성 통증은 지금 당장 멈춰라,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만성 통증은 생활 방식을 바꿔라, 더 부드럽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둔한 통증은 쉬어라, 무리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통증을 메신저로 이해하는 것은 통증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통증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통증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첫째, 통증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저 아프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아픈지 관찰하십시오. 찌르는 듯한 통증입니까? 둔한 통증입니까? 계속되는 통증입니까? 간헐적인 통증입니까? 무엇을 할 때 심해집니까? 무엇을 할 때 나아집니까? 둘째, 통증의 패턴을 찾으십시오. 언제 더 아픈지, 어떤 조건에서 완화되는지 기록해 보십시오.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면 몸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셋째, 통증에 응답하십시오. 몸이 쉬라고 하면 쉬십시오.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십시오.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의사를 찾아가십시오. 메시지를 받았다면 그에 대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넷째, 통증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모든 통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특히 만성 통증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있어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통증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무릎 통증을 친구처럼 여깁니다. 아침마다 무릎이 오늘은 이 정도로 걸을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하루 계획을 세웁니다. 무릎과 싸우지 않고 무릎의 말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투쟁이 아닌 경청, 억압이 아닌 대화, 적대가 아닌 협력. 통증은 우리의 일부입니다. 우리 몸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방식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더 건강하게,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통자신지요? 통증은 몸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배우십시오. 그 메시지를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그에 응답하십시오. 그럴 때 통증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는 동반자가 됩니다. 56편 계절을 온몸으로 느끼기. 사시유전 신심여지. 사계절이 흐르고 바뀌니 몸과 마음이 그와 함께한다. 여러분, 지금은 무슨 계절입니까? 많은 이들이 이 질문에 달력을 봅니다. 12월이니까 겨울이지요. 하지만 나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이 무슨 계절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피부는, 코는, 귀는 무엇을 느낍니까? 현대인들은 계절에서 분리되어 살아갑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겨울에는 난방으로 항상 같은 온도를 유지합니다. 인공 조명으로 밤과 낮의 구분이 흐려집니다. 사계절 내내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일상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사시유전 신심여지, 사계절이 흐르고 바뀌니 몸과 마음이 그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계절의 리듬은 우리의 리듬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봄을 생각해 보십시오. 봄은 깨어남의 계절입니다. 땅속에서 새싹이 돋고 나무에서 잎이 피고 동물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납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이 오면 기력이 돌아오고 활동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름은 성장의 계절입니다.
모든 생명이 활발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몸도 더 활동적이 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땀을 흘리고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집니다. 가을은 수확과 준비의 계절입니다. 나무들은 열매를 떨어뜨리고 동물들은 겨울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몸도 차분해지고 안정을 찾고 내면으로 향합니다. 활동을 줄이고 더 많이 쉬고 싶어집니다. 겨울은 휴식과 재충전의 계절입니다. 자연은 잠들고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우리의 몸도 더 많은 수면을 필요로 하고 따뜻한 것을 찾고 조용히 지내고 싶어 합니다.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75세의 나이에도 매일 밖을 산책합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산책을 합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계절과 친구입니다. 봄비의 신선함을 느끼고, 여름 햇살의 따뜻함을 느끼고, 가을 바람의 서늘함을 느끼고, 겨울 눈의 고요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제 삶의 기쁨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계절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늘은 날씨가 좋네, 나쁘네 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계절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까? 첫째, 밖으로 나가십시오. 실내에만 있지 말고 매일 잠시라도 밖에 나가십시오. 아침 햇살을 느끼고 바람을 맞고 새소리를 들으십시오. 둘째, 계절의 음식을 드십시오. 봄에는 봄나물을, 여름에는 여름 과일을, 가을에는 곡식을, 겨울에는 겨울 채소를 드십시오. 제철 음식은 그 계절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을 담고 있습니다. 셋째, 계절의 리듬에 맞춰 사십시오. 봄에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여름에는 활동하고, 가을에는 정리하고, 겨울에는 쉬십시오. 억지로 모든 계절에 같은 에너지를 유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넷째, 계절의 변화를 축하하십시오. 첫눈이 내리면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멈추십시오. 첫 새싹이 돋으면 무릎을 굽혀 가까이서 보십시오. 단풍이 들면 산책을 나가십시오. 계절의 전환점을 의식적으로 맞이하십시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그 공기의 온도와 습도와 향기로 계절을 느낍니다. 이것이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 자연이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에 맞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우리는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의 리듬은 우리의 리듬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억누를 때 우리는 불편해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할 때 우리는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밖으로 나가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공기를 느껴보십시오. 차가운가요? 따뜻한가요? 습한가요? 건조한가요? 바람이 있나요? 태양이 있나요? 이 모든 것을 온몸으로 느껴보십시오. 사시유전 신심여지. 사계절이 흐르고 바뀌니 몸과 마음이 그와 함께합니다. 이것은 수능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여입니다. 자연의 리듬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차원의 살아있음입니다. 57편 돈과의 새로운 관계. 부귀제천 족직위부. 부귀는 하늘에 달렸으니 족함을 알면 곧 부자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으면 충분합니까? 많은 이들이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또는 조금만 더라고 답합니다. 100만 원만 더, 1000만 원만 더, 1억만 더.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그 돈을 모아도 여전히 조금만 더라고 말합니다. 충분함이란 것은 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돈에 대한 불안은 더 커집니다. 소득이 줄어들고 의료비가 늘고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 충분할까? 병원비가 얼마나 들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합니다. 부귀제천 족직이부, 부귀는 하늘에 달렸으니 족함을 알면 곧 부자입니다. 진정한 부는 소유의 양이 아니라 만족의 깊이에서 옵니다. 두 사람을 봤습니다. 한 사람은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은행 잔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걱정했습니다.
이 돈으로 충분할까? 재산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돈이 많았지만 마음은 가난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작은 집에 살고 연금으로 생활했습니다. 많은 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족했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고 가족이 건강하니 무엇이 더 필요한가? 돈이 적었지만 마음은 부유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부자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마음이 편안한 사람입니까? 소유에서 존재로. 이것이 돈과의 새로운 관계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소유에 집중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가지려 합니다. 그것이 성공의 척도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깨닫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는 것을.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평생 돈을 모았습니다. 절약하고 저축하고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70이 되었을 때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내가 모은 이 돈을 가지고 갈 수는 없구나. 그 후 그분은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절약했지만 의미 있는 곳에는 기꺼이 돈을 썼습니다. 가족들과 여행을 갔습니다. 오래 미뤄둔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돈을 제대로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돈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의미를 갖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검소가 아닌 충분함의 철학. 이것이 핵심입니다. 검소는 부족함에서 나옵니다. 돈이 없으니까 아껴야 해라는 생각입니다. 반면 충분함은 만족에서 나옵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충분함을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이를 요구합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비교는 우리를 불만족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충분함을 알 수 있습니까? 첫째,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십시오. 필요는 삶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욕망은 더 많이, 더 좋게를 원하는 것입니다. 필요는 충족시켜야 하지만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둘째,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매일 아침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를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있습니다. 음식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인식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이미 부자임을 깨닫습니다. 셋째, 비교를 멈추십시오.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에 만족하느냐입니다. 비교는 끝없는 불만족을 만듭니다. 넷째,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십시오. 단순히 쌓아두지 마십시오.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사용하십시오. 경험에, 관계에 의미 있는 일에 투자하십시오. 돈은 사용될 때 비로소 가치를 갖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충분합니다.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가끔 손주들에게 용돈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이것이 행복입니다. 부귀제천 족직위부. 부귀는 하늘에 달렸으니 족함을 알면 곧 부자입니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충만하느냐. 이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권합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대신 존재에 집중하십시오.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대신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주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58편 명예를 내려놓은 후의 산. 불안무이 불안맡기지야.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은퇴 후 무엇을 잃었습니까? 많은 이들이 명예를 잃었다고 느낍니다. 직함이 사라졌습니다. 명함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사장님, 교수님, 국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것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직함이 없어졌을 때 상실감을 느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직함과 자신을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장이다. 나는 교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직함이 사라지자 마치 자신의 일부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합니다. 불안무이 불안막기지야.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입니다. 한 전직 CEO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대기업의 수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렸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습니다. 길을 걸어도 카페에 가도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입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CEO라는 직함을 제외하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한동안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직함으로만 자신을 정의했다는 것을.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역할과 자신을 혼동합니다. 나는 부모입니다. 나는 직장인입니다. 나는 전문가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역할일 뿐, 내가 누구인지는 아닙니다. 이 역할이 사라졌을 때 진정한 나를 발견할 기회가 옵니다. 명예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정욕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나를 높이 평가하는지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내 가치를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교사로 일했습니다. 은퇴 후 처음에는 허전했습니다. 더 이상 학생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졸업식에도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의 모든 지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교사라는 직함이 없어도 여전히 나다. 아니, 이제야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분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명예나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자유롭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명예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평가에서, 기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진정으로 되고 싶은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명예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첫째, 역할과 본질을 구분하십시오. 나는 CEO였지만 CEO가 나는 아닙니다. 나는 교사였지만 교사가 나는 아닙니다. 역할은 변하지만 본질은 남습니다. 둘째, 내면의 가치를 찾으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아니라 나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스스로 정의하십시오. 셋째, 익명성을 즐기십시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기대를 저버릴 걱정 없이, 판단받을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넷째, 진정한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지위나 명예 때문에 맺어진 관계는 그것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남습니다. 나를 직함이 아닌 인간으로 대하는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명함을 수백 장 가지고 다녔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명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지금이 더 많은 진짜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무이 불안막기지야.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입니다. 인정욕구에서의 해방,
타인의 시선에서의 해방, 그리고 진정한 자아의 발견입니다. 명예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자유로워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비로소 진정한 자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59편 유언이 아닌 현재의 말. 언제 금일 애제당하. 말은 오늘에 있고 사랑은 지금에 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알잖아. 이제 와서 사랑한다고 하기 민망해. 우리는 오래 함께 살았으니 말이 필요 없어.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정말 알 수 있습니까? 언제 금일 애제당하. 말은 오늘에 있고 사랑은 지금에 있습니다. 우리는 유언이라는 것을 압니다. 죽기 전에 남기는 마지막 말. 그 말에는 평생 하지 못했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했다, 미안했다, 고마웠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서야 이런 말을 할까요? 한 가족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제야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제야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사랑한다. 항상 자랑스러웠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구나.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 시간이 없구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중에를 말합니다. 나중에 말하지, 나중에 표현하지, 나중에 사과하지. 그런데 그 나중에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오는 것은 항상 지금뿐입니다. 미루지 않는 표현.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랑을 느끼는가요? 지금 말하십시오. 감사함을 느끼는가요? 지금 표현하십시오. 미안한가요? 지금 사과하십시오. 유언으로 남기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로 전하십시오. 왜 우리는 표현을 미룰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부끄러움, 자존심, 관습, 두려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감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침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더 두렵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하고 거절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것입니까? 미안하다고 말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안하다고 말할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남편과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식 때도, 아이를 낳았을 때도,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냈을 때도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분에게 권했습니다. 오늘 저녁 남편분께 사랑한다고 말씀해 보세요.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한다는 말을? 그러나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다음 날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처음에는 남편이 놀라더군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고.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말의 힘입니다. 표현의 힘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을 말로 할 때 그것은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사랑도 감사도 용서도 표현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죽음 준비가 아닌 삶의 완성. 이것이 이 편의 핵심입니다. 유언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말은 삶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완전하게 살아가는 것, 매 순간 전해야 할 말을 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삶의 완성입니다. 여러분께 권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전하십시오. 전화를 걸어도 좋고, 문자를 보내도 좋고, 직접 만나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자랑스럽다고 말하십시오. 그립다고 말하십시오.
어떤 말이든 좋습니다. 진심을 담아 전하십시오. 그리고 받는 것도 연습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말을 받아들이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답하십시오.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도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변했습니다. 더 따뜻해졌습니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언제 금일 애제당하. 말은 오늘에 있고 사랑은 지금에 있습니다. 유언을 준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매일을 유언처럼 사십시오. 매일 전해야 할 말을 전하고 표현해야 할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매 순간 완전해집니다. 60편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조문 도석사가 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여러분,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흔한 질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답합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겠다.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겠다. 여행을 가겠다. 그런데 나는 다시 묻습니다. 왜 오늘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왜 마지막 날에만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조문 도석사가 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서두르자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매 순간을 완전하게 살자는 뜻입니다. 매 순간이 완전하다면 그 순간이 마지막이어도 후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불완전하게 삽니다. 내일 하지 뭐, 나중에 해도 돼, 다음에 만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미룹니다. 사랑 표현을, 화해를, 새로운 시도를, 의미 있는 일을. 그런데 만약 내일이 없다면, 만약 다음이 없다면, 만약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라면,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죽을 뻔했지만 살아났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그분은 변했습니다. 그 후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생각합니다. 오늘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로 화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매 순간을 완전하게 사는 것. 허무가 아닌 충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조문 도석사가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매 순간을 완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첫째,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입니까? 친구입니까? 건강입니까? 의미입니까? 그것을 먼저 하십시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둘째, 미루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오늘 하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만나십시오.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오늘 전하십시오. 내일을 기대하되 내일에 의존하지는 마십시오. 셋째,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과거를 후회하며 오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십시오. 넷째,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뜬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매일이 선물입니다. 다섯째, 의미를 찾으십시오. 매일 작은 의미라도 찾으십시오. 누군가를 웃게 만들었습니까? 누군가를 도왔습니까? 무언가를 배웠습니까? 아름다운 것을 보았습니까? 이런 작은 의미들이 모여 삶에 큰 의미가 됩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저녁 일기를 씁니다. 그런데 특별한 방식으로 씁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었다면 나는 만족할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다음 날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기 시작하니
제 삶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습니다. 매일이 소중합니다. 매일이 완전합니다. 언젠가 정말 마지막 날이 온다 해도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마지막처럼 완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다면 나는 만족할 수 있을까? 만약 답이 예라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잘 살았습니다.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조문도석사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재촉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매 순간을 완전하게, 충만하게, 의미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죽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을 완전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후회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이 끝나갑니다. 46편부터 60편까지 우리는 함께 시간과 삶을 재해석하는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에 머물고 미래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죽음과 친구가 되고 노화를 포용하고 남은 시간을 품격 있게 완성하는 법을 탐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지혜를 삶에 적용할 차례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이 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나는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잘 사십시오. 매일을, 매 순간을 완전하게.